안녕하세요. 저는 UCRF에서 IR과 라만을 담당하고 있는 조미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분자 진동을 관찰할 수 있는 IR과 라만에 대해서 Complementary Insights from Raman and IR Spectroscop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The clouds are red, we won't retreat. We'll set up cups and talk it through. Years may wander down the street. 끌게요. 먼저 이렇게 분광학 장비를 보면은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게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전자기 복사선 스펙트럼입니다. 보시면은 미드 IR은 여기 중간 정도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영역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 전이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분자 진동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파장 영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R은 또 크게 니어 IR과 미드 IR, 파 IR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각각의 파장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은 니어 IR은 0.8에서 2.5 마이크로미터 파장에 해당이 되고요. 오버턴이나 컨비네이션 바이브레이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량 분석을 하는데 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낮고 이제 수분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스로는 텅스텐 램프, 옵틱 제로는 퀄츠, 검출기는 절마늄이나 인가스 검출기를 활용을 해서 검출을 할 수가 있고요. 미드 IR은 2.5에서 25 마이크로미터로 저희가 이제 IR에서는 보통 이제 프리퀀시 웨이브 넘버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4000에서 400 웨이브 넘버에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인 스트레치나 디포메이션, 바이브레이션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높고 모이스처 센시티비티가 높기 때문에 미드 IR 측정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분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 수분피의 간섭이 스펙트럼에 있고요. 소스로는 글로벌, 그리고 옵틱 제로는 KBR이나 징크셀라나이드, 그리고 검출기로는 DTGS와 MCT 검출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이알은 400에서 5 웨이브 넘버로 그 큰 몰레큘의 백본 바이브레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낮고 굉장히 수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파이알을 관찰을 하려면 백큐 장비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는 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수은 램프, 옵틱 제로는 폴리에틸렌, 그다음 세슘 아이오다이드, 검출기로는 DTGS 볼로미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 파장에 따라서 이 옵틱 구성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UCRF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미드 IR에만 포커스 되어져 있어서 파 IR이나 NIR을 좀 분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과 라만이 분자 진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IR은 이제 분자 진동을 보는 거고 이제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분자 길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메트릭 스트레칭과 어시메트릭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결합각의 변화는 인플레인에서의 시저링과 락킹, 그리고 아웃플레인에서의 웨깅과 트위스팅의 분자 진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IR은 그 다이폴 모먼트가 변화하는 분자 진동에 대해서만 액티브하기 때문에 IR 빛의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네. 전하를 띠고 있는 네. 차지를 띠고 있는 그 원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전하 차이에 의해서 다이폴 모먼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뮤는 이제 Q 곱하기 R이어서 Q는 이제 전하를 띈 차지 그리고 R이 그 전하의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자 진동 중에서 IR에 액티브한 거는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중에서도 어시메트릭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만 IR에 액티브 하고요. CO2에서 보시면 시메트릭한 스트레칭은 IR에 인액티브 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상에서 그 시메트릭 스트레칭 픽을 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O2 그 IR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요. 어시메트릭 바이브레이션이 2350 웨이브 넘버에서 검출이 되고요. 그리고 666에서 시저링 밴딩 바이브레이션 픽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스트레칭은 그러면은 내가 관찰을 할 수 없느냐라고 보면은 보통 이 시메트릭 스트레칭은 라만에서 검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의해서 바이브레이션이 어떤 그 이원자 사이의 결합이 어디에서 검출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프리퀀시는 2파이 빛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2파이 빛의 상수분의 1을 그다음에 루트의 뮤분의 K로 해서 그 환산 질량을 넣어가지고 이 위원자 사이에 이 분자 진동 에너지가 어떤 파장에서 어떤 그 웨이브 넘버에서 흡수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 본드를 예를 들면은 이 환산 질량 값이랑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원자가 어떤 에너지 값으로 결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폴스 컨스턴트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론적으로 CC 더블 본드가 1682 웨이브 넘버에서 검출이 되는데 실험적으로도 유사하게 1650 웨이브 넘버에서 검출되는 걸 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 컨스턴트가 클수록 그 원자 사이의 결합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결합이 세질수록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가 더 높은 쪽에서 이렇게 픽이 검출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본 그 본드를 예를 들면은 싱글 본드보다는 트리플 본드가 더 결합이 단단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웨이브 넘버가 높은 쪽에서 픽이 검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브레이팅 어토믹 그 매스가 클수록 바이브레이션 프리퀀시가 낮은 쪽에서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본에 결합되어져 있는 그 원소의 질량에 따라서 그 원소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환산 질량 값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더 낮은 쪽에서 웨이브 넘버가 검출되는 거, 픽이 검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은 이제 FTI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기 위한 이 미켈슨 인터페로미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인터페로미터는 그 빔 스플리터와 그다음에 픽스드 미러, 무빙 미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빔 스플리터라고 하는 그 기능에는 반투명한 재료로서 빔을 그 패스를 다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나온 빛이 그다음에 빔 스플리터에서 일부는 이제 통과해서 픽스드 미러에서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게 되고요. 소스에서 나온 빛이 절반은 이제 무빙 미러 이동 거울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두 개의 그 위상이 같게 되면은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무빙 미러가 4분의 1 람다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위상은 2분의 1 람다의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1 람다만큼 무빙 미러가 이동한 상태에서 반사된 빛이 픽스드 미러에서 돌아온 빛이랑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제 시그널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빙 미러가 그 거리에 따라서 얼만큼 무빙 미러가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을 거치게 되고요. 이 인터페로그램은 모든 파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로서 거리에 따라서 시그널 인텐시티를 가지는 인터페로그램 시그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로그램 시그널은 타임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 거리에 따라서 인텐시티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프리퀀시에 대한 리스판스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은 이제 그 미켈슨 간섭계를 이용을 해서 FT 방식을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하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파장을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무빙 미러를 정밀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스펙트럼은 Y축이 퍼센트지 또는 옵쇼션으로 저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X축은 웨이브 넘버로 표기를 해서 뭐 트랜스미턴스, 업저번스 원하시는 그 Y축 모드로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를 검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IR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빛에 대한 특성을 보려고 하면은 빛을 샘플에 투과시켜서 그 특성을 보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이 투과법이랑 그리고 이제 반사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법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스페큘러 리플렉턴스나 디퓨즈 리플렉턴스 그리고 AT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검출을 할 수가 있고 그 특성에 맞춰서 측정 방법을 뭐 특정 액세서리를 세팅을 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투과법은 빛을 직접적으로 샘플을 투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전처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파우더를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하면 IR 빛이 투과를 해야 되는데 파우더는 IR 빛을 투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하는 미드 IR에서 빛을 흡수하지 않는
그 KBR이나 KCl을 다일루션을 해서 거의 보통 KBR 100대 샘플 1의 비율로 펠렛을 만들어서 투과를 시켜서 볼 수가 있고요. 뭐 액체 시료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라는 IR 빛을 투과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드랍해서 코팅해서 투과를 시켜서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전처리 과정이 좀 네,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큘러 리플렉턴스는 반사를 시켜서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측정하는 재료 중에 뭐 필름 재료들도 있는데 그 필름을 실리콘이나 뭐 골드나 아니면은 글라스 유리 기판에 올려오시게 되는데 그 IR 빛은 보통 저희가 투과하는 깊이가 ATR이라는 방법에서 측정하면 보통 마이크로 두께 단위로 빛의 투과가 되거든요. 근데 몰려온 두께가 수백 나노 아니면 수십 나노로 굉장히 얇게 되면은 그 기판에 대한 정보가 같이 검출되기 때문에 간섭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그 스펙트럼을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리플렉턴스는 입사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5도부터 85도까지 입사각을 조절을 해서 반사를 시켜서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수한 액세서리를 이용하면은 뭐 싱글 몰레큘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저희 장비로는 조금 어렵고요. 한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 오시면 이 스페큘러 리플렉턴스를 이용하셔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즈 리플렉턴스는 이제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 ATR이라는 방식이 반사를 시켜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에 대해서 KBR이랑 KCl이랑 잘 이렇게 섞어서 난반사되는 빛을 검출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IR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ATR이라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ATR은 어테뉴에이티드 토탈 리플렉턴스의 약자로 이 굴절률이 가진 크리스탈이랑 샘플을 올려서 이 크리스탈 내부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때의 에바네센트 웨이브가 샘플 쪽으로 1에서 2마이크로 정도 입사해서 정보를 검출하는 방식이고 이 ATR 방식은 전처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처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모든 재료가 이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손쉽게 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재료 본연의 그 상태로 올려서 검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R 장비는 이제 베리안의 FTIR과 브루커의 FTIR 두 대의 장비가 있고요. 얘는 2009년도에 도입이 되어졌고 브루커 장비는 25년도 작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외형적으로 보시더라도 차이가 얘는 이제 마이크로스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콥은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떤 그 특정 영역에 대한 뭐 마이크로 수십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에 해당하는 뭐 포인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브루커 장비는 저희가 백큐 장비예요. 그래서 대기 수분이나 CO2 픽의 영향을 간섭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진공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태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는 이제 싱글 바운스 ATR인데 얘는 저마늄이라는 크리스탈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브루커 장비는 다이아몬드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굴절률 자체가 다이아몬드보다 저마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굴절률 자체가 큰 재료들은 저마늄에서 측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사 액세서리는 그 시걸이라는 액세서리가 이제 베리안 IR에 어태치 되어 있어서 입사각을 조절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반사 액세서리가 있는데 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첨부는 못했는데 또 특수하게 웨이퍼 AT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정에서 뭐 방막 필름을 올리셨을 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웨이퍼 ATR을 측정을 하실 거면 일단 측정 범위가 1500부터 검출할 수가 있고요. 그 실리콘 특성픽 때문에 측정 범위가 1500부터 가능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커야 돼요. 뭐 가로가 한 5.5cm, 세로가 한 2cm 정도로 좀 사이즈가 커서 여러 번 이렇게 빛이 투과 반사를 하면서 연속적인 반사를 통해서 시그널을 얻다 보니까 이게 좀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되는 장점이 있지만 검출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시그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반사 모드를 측정하는 빛을 많이 흡수하는 재료에 대해서 IR 스펙트럼 검출할 수 있는 드리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브루커에 이제 일렉트로 케미컬 셀이 있어요. 근데 이 일렉트로 케미컬 셀이
저희가 이게 기본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사용자분들이 직접 준비를 해오실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뭐 카운터 일렉트로드나 일렉트로드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측정하려는 게 외부 반사법이냐 내부 반사법이냐에 따라서 크리스탈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탈 전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크리스탈에 또 메탈 코팅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처리 그다음에 준비가 돼야지만 일렉트로케미컬 그 셀을 통해서 어떤 반응에 따라서 IR 스펙트럼의 차이를 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네, 이 세미나 이후에 요청을 주셔서 사용을 하고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라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라만도 IR과 마찬가지로 분자 진동에 대해서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IR은 저희가 IR이라는 파장의 빛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빛을 조사를 해서 어떤 관찰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라만은 특정 파장의 단파장의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돼요. 스캐터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은 확률로 일어나는 빛을 검출하는 거기 때문에 고출력의 단파장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검출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532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사용하면은 이거를 이제 웨이브 넘버로 바꾸면 18,797 웨이브 넘버가 되고요. 그래서 이 532 레이저 빛을 물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물이 가지고 있는 OH의 그 시메트릭, 어시메트릭 바이브레이션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어, 그 나오는 빛은 15,385 웨이브 넘버에 해당하는 그 빛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실제 그 파장으로는 65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이게 입사된 에너지에서 그 진동 에너지만큼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검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빛은 레일라이 스캐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532 레이저를 샘플에 조사하면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빛으로 대부분 검출돼요. 근데 굉장히 적은 확률로 스톡스 라만 스캐터링이나 안티 스톡스 라만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고요. 대부분은 그 안티 스톡스 라만 스캐터링은 이게 바닥 상태가 아니고 분자가 약간 들뜬 상태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안티스톡스 라만 스캐터링은 또 적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뭐 장비 구성이나 뭐 장비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장비로는 스톡스 라만 스캐터링만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과 라만을 비교해 보면은 IR은 빛의 흡수를 보는 거고요. 다이퍼 모먼트의 변화가 있는 분자 진동에 대해서만 검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처리를 통해서 검출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측정하시는 분 중에 용액 상태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용액 상태가 이제 용매에 녹여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유기용매나 물에 녹여 오시면은 대부분의 유기용매나 물들이 IR, 그 미리 IR에서 빛의 흡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의 농도로 저희가 용액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시면은 그 용매가 100이 신호가 되는 거고요. 샘플에서 1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호가 용매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IR은 수용액이나 유기용매에 좀 녹여온 시료들은 좀 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꼭 특정 용매에 녹여서 보셔야 되는 거면은 좀 농도를 높게 만들어 오시거나 원칙적으로는 원래 본연 재료 본연의 그 상태로 만들어 오시는 게 가장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라만은 스캐터링된 그 레이저의 이미션을 보는 거고, 그 레이저의 이미션을 보는 거고요. 편극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픽에 대해서만 그 분자 진동에 대해서만 검출을 할 수가 있고, 전처리가 필요 없고, 일단은 빛이 투과될 수 있게, 샘플에 입사될 수 있게만 전처리를 해오시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라만은 물픽 자체가 인텐시티가 작기 때문에 수용액 재료도 라만에서는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에 대해서 라만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냐고 보면은 IR의 약한 흡수체가 라만의 이제 강한 이미터로 볼 수가 있고요. 시메트릭한 본드를 더 라만에서 잘 검출할 수가 있고 폴리머에서는 그 엔드그룹 쪽보다는 백본 쪽에 대한 픽을 더 잘 감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만은 저희가 측정하는 범위가 뭐 장비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웨이브 넘버부터 검출할 수 있는데 저희는 100 웨이브 넘버부터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 웨이브 넘버에서 검출하면은 이놀가닉에 대한 그 결합 정보를 라만에서는 검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IR에서 이 이놀가닉에 대한 결합을 보려고 하면은 대부분의 결합이 파이알 쪽에서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파이알이 되는 장비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라만은 좀 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젠은 예를 들면은 뭐 CH는 그 IR에서는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이 3000 웨이브 넘버 부근에서 나오고요. 또 라만에서는 그 시메트릭 스트레칭이 3000 웨이브 넘버 부근에서 나오고 특징적으로 보면은 그 얘가 링 그 바이브레이션이 라만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가 찌그러들었다가 다시 퍼지는 그 결합의 그 분자 진동이 라만에서만 특징적으로 그 링 브리딩 본딩은 IR에서는 다이포 모멘트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만에서만 특징적으로 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CH 아웃플레인의 바이브레이션은 IR에서만 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IR과 라마는 따로 떼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 측정하실 때 두 장비 모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빛은 저희가 입사된 그 파장으로 변함이 없는 빛으로 검출되는데 10의 6승분의 1의 확률로 라만 스캐터링이 검출이 되게 되고요. 이 라만 스캐터링의 인텐시티는 입사되는 파장의 4제곱분의 1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아질수록 더 라만 스캐터링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400나노랑 600나노랑 비교하게 되면은 400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사용을 했을 때 신호가 5배 정도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의 레이저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크게는 가시광선 그 빛을 사용을 했을 때 형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광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형광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그 스캐터링 라만 스펙트럼 픽을 검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사되는 그 파장을 저희가 이제 장파장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완전하게 형광을 제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32에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뚜렷한 스펙트럼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저 파장이 뭐 라만에서 사용하는 거는 UV부터 비저블, NIR까지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UV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로지컬이나 캐탈리스트에서 레조넌스 라만을 검출할 수가 있고요. 325 나노미터의 파장은 이제 와이드밴드 갭에 대한 반도체 재료 측정할 때 활용될 수가 있고 488, 532, 633은 좀 일반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파장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785도 일반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폴리머나 바이올로지컬 샘플 같은 경우에 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분석을 할 때는 785에서도 형광이 있는 샘플들이 있어요. 재료 자체가 약한데 785에서도 형광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1064, 1064 나노미터 레이저 파장까지 이용을 하셔서 분석을 하셔야지 좀 더 이제 재료에 대한 제대로 된 라만 스펙트럼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로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파장이 532, 633, 785 세 개의 레이저 파장을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만 스펙트럼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위치에서 픽이 검출되느냐에 따라서 컴포지션을 알 수가 있고요. 라만 픽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시프트 됐는지에 따라서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스테이트를 알 수가 있고, 폴라라이저 사용하게 되면은 시메트리나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만픽의 위스는 결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적인 그 인텐시티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함량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만으로는 이 콤포칼 라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오브젝티브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위치에 대한 이런 한 포인트에 대한 라만 스펙트럼을 검출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옮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뭐 얇은 부분 아니면 좀 두껍게 형성되어져 있는 부분 여러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포인트에 따라서 라만 스펙트럼을 검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적에 대한 라만 스펙트럼을 검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면적을 한 번에 조사를 해서 검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 면적에 대해서 포인트에 따라서 각각의 뭐 포인트를 뭐 20 by 20이면은 총 400개의 싱글 스펙트럼 라만 그 스펙트럼을 검출해서 포인트에 따라서 어떻게 라만 스펙트럼이 얻어지고 그 특정 픽을 기준으로 인해서 기준을 잡고서 얼마나 픽의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 뭐, 이게 지금 그래핀에서 D밴드 픽이 1380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D밴드 픽이 어떻게 이 레이어에서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화해서 저희가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PMMA하고 SBR이라는 재료를 블렌드 되어져 있는 재료를 매핑을 한 건데 PMMA는 1735에서
요 빨간색 스펙트럼이고요. CO 스트레칭 픽을 볼 수가 있고요. SBR은 그 CC 저블 본드에 대한 스트레칭 픽을 특징적으로 구별해서 검출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 면적에 대해서 검출하게 되면은 이걸 색깔을 이제 시각화를 해서 PMMA가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고 SBR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이미지로서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초점 나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옵틱이 달려 있고요. 그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그 현미경 관련된 용어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워킹 디스턴스는 이제 포커스 되어 그 샘플에 포커스된 상태에서 렌즈와 샘플 사이에 이제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뉴메리컬 어퍼처는 렌즈의 성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값에 따라서 리서빙 파워, 포컬 뎁스, 브라이트니스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 값은 N 곱하기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는 이제 하프 앵글 맥시멈 코너 블라이드로 2분의 1 세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A 값이 클수록 더 좋은 레졸루션을 가진 장비라고 보시면, 그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A 값과 저희가 사용하는 레이저 파장에 따라서 레졸루션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레졸루션은 그 근접해 있는 그 픽과 라인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이렇게 분해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값은 0.61 곱하기 람다 나누기 NA 값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핑을 할 때 이 그 면적에 대해서 몇 개의 포인트로 구성을 했을 때, 측정을 했을 때 최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포인트 값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오브젝티브 렌즈도 20x 0.4, 50x 0.8, 0.5, 100배 0.9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 레이저도 532, 633, 785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오브젝티브 렌즈와 레이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레졸루션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3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을 저희가 스캔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레이저는 532로, 그다음 100배 0.9의 오브젝티브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최소 이 픽과 픽을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구별을 할 수 있는 그 최소의 개수가 83개가 되는 거고요. 83개는 이제 중첩되지 않고 그 분해된 개수, 그 떨어진 개수이기 때문에 보통 매핑을 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 스캔에 더 좋은 이미지를 얻으시려면은 한 3배 정도, 2배에서 한 3배 정도 되는 값을 사용을 하셔서 포인트 개수를 넣어주시면은 좀 더 신뢰도 있는 매핑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컬 뎁스는 저희가 이제 포커스된 이제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레이저 파장과 그 NA를 가진 오브젝티브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포컬 뎁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배율 렌즈를 사용하시고 레이저 파장을 짧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포컬 뎁스, 포커스 거리가 짧아져서 좀 더 표면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성은 보시면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는 레이저가 있고요. 레이저가 샘플에 입사돼서 여러 가지 이제 빛이 뭐 산란과 반사와 굴절과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파장이 그 길어지는, 그러니까 에너지, 저희가 532 만약에 레이저를 입사를 시키면은 532보다 더 긴 파장의 빛만 선택적으로 이 필터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캐터링된 빛만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형광도 저희가 532 레이저를 사용하면은 형광빛도 보통 더 장파장의 빛으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터에서 형광픽인지 라만픽인지를 따로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만은 중요한 게 형광을 제거하는 거. 는 조건에서 검출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제 검출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검출기 앞단에는 이제 그레이팅이라는 미러가 있어서 이 파장을 얼마 정도의 그 빛을 쪼개서 볼 건지에 대한 거를 그레이팅 파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출기는 이제 마이너스 60도로 쿨링 되어져 있어서 기본적인 이제 다크 커런트 노이즈를 더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60도로 쿨링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라만에서 쓰는 레이저 파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검출기 효율에 따라서 보통 가시광선대 영역 또는 CCD 검출기를 사용을 하고요. NIR 쪽에서는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 검출기, 인가스 검출기를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포커스된 빛이 보통 질문을 하시는 게 얼마 정도의 그러면은 이 빛이 닿아서 검출이 되는 거냐라고 보면은
레이저 스팟 직경은 저희가 이제 그 에어리어가 1.22 곱하기 람다 나누기 NA거든요. 그러면 이제 532 파장에서 100배 0.9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그 빛의 그 직경이 레이저의 직경이 720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싱글 스펙트럼 측정을 하시면은 작은 영역의 그 스펙트럼을 검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균질하지 않은 재료들은 좀 여러 포인트를 네, 많이 검출하시는 게 좋고요. 레이저 파장이 길어질수록 이 빔의 직경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NA 값이 작은 렌즈를 사용할수록 또 빔의 직경이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검출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여러 가지 파장이 섞여 있는 빛을 그 그레이팅해서 디스펄전을 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532 파장으로 그다음 785 파장으로 똑같이 검출을 하게 되면은 532하고 785랑 비교하면 785가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532에서 훨씬 더 좋은 시그널을 검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레이저 파워에 따라서도 이렇게 시그널이 달라지는데 레이저 파워를 세게 쓰면은 더 그 스캐터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그널은 커져요. 근데 무조건 모든 재료에 레이저를 크게 쓰는 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조건을 모르시면은 레이저 세기를 좀 조절하면서 뭐 1, 50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하셔가지고 좀 비교를 해서 내 샘플이 레이저가 셌을 때 견딜 수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고서 측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스펙트럼 조건에서 검출 시간을, 네, 당연히 검출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시그널이 더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에버리징 타임도 더 많이 반복을 할수록 더 시그널 투 노이즈가 좋아지기 때문에 라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레이저 파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측정하려는 그 레이저 세기 그리고 익스포저 타임, 에버리징 타임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셔서 샘플에 맞춰서 샘플에 잘 그 옵티마이즈 하셔서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레이저가 세면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저가 그 세서 측정을 하고 나면은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얗게 선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카본 재료 측정한 건데 너무 레이저가 세다 보니까 이게 버닝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처음에 그 제대로 측정된 결과하고 이 너무 레이저가 센 조건에 측정된 그 픽을 비교해 보시면은 픽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브로드하게 넓어지고 약간 픽에 대한 그 시프트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레이저 세기에 대해서 이 샘플이 이 레이저 조건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얻어지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측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콤포칼 라만, 그다음에 AFM 라만, 콤포칼 라만 2가 있고요. 콤포칼 라만과 AFM 라만은 2009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FM이 있어서 AFM이 되냐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AFM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라만으로만 지금 다 세대의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콤포칼 라만 2는 이제 작년에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희 그 UCRF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각각에 보시면은 콤포컬 라마는 지금 이제 고장이 나 있는데 다음 주에 수리가 예정이고요. 레이저 소스로 이제 532로 있고 오브젝티브 렌즈가 50x 0.8, 50x 0.5, 10x 0.25. 그리고 저희가 뭐 따로 인시추 셀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온도 실험이 가능해서 그 링캄 그 스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180도부터 300도까지 온도 실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콤포칼 라만2는 네, 온도 실험은 저희가 좀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콤포칼 라만트는 50x 0.5 그 롱디스턴스 렌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액체시로 좀 분석에 제한적이고 표면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2하고 785 레이저 두 개가 네, 있어서 뭐 자율 사용자분들도 785 레이저로 바꿔서 자율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자율사용자 교육 신청하셔서 교육 이수 후에 네,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시추 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랩에서 뭐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시판되는 거를 구매하셔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셀이 이제 투명해서 투가 될 수 있게만 가지고 오시면은 어떤 거기에 뭐 전해액을 흘리면서 아니면 뭐 전압을 인가하면서 그런 좀 장치들은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은 저희 장비 자체가 조금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지에 샘플 올려가지고 활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비라서 이런 부분들도 실험이 필요하시면 준비해 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 네, 그, 저희
세미나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가시기 전에 네, 교육이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해주시는 걸로 네,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맞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따로 없으신가요? 네, 장비 쓰실 분들은